여러분 뒤에 봐봐요. 임대차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대차를 하면서 민사특별법을 같이 했습니다. 3월달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 하면서 뭘 했다? 민사특별법. 5월달도 임대차 하면서 민사특별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 했다는 표정을 지키지 마십시오. 첫날 했다니까 임대차. 의견이 분분합니까? 맞습니다. 네. 14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상 오늘은 매매만 남았어요. 2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자, 매매는 거기에 있듯이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이죠. 상대방은 매수인입니다. 재산권을 이전할 걸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취급할 것을 약정만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약정만 하면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 이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서로 대가적이고 교환적이니까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유상, 상무, 낙성, 분료식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중요하냐면 방금 매매계약이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 했죠. 근데 그 법조문에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하는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만 적용되지 않고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유상계약에 뭐 된다? 준용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매매계약은 꼭 매매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유상계약에 다 준용됩니다. 자, 임대차도 유상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임대인도 담보책임 진다 안 진다? 집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도 계약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법 565조에 있는 계약금 계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는 꼭 매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유상계약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매매는 매매 목적물은 반드시 현존할 필요 있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말하는 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죠. 장차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물건하고 틀립니다. 따라서 장래 신축될 건물도 미리 매매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하더라도 매도인이 그걸 취득해서 이전해 줄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지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매매하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 준다. 소유권 이전해 주고 대금 지급하는 게 매매라는데 법조문에는 재산권 돼 있죠. 이 말은 꼭 매매할 때 넘겨주는 재산권이 소유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채권도 매매할 수 있고 지상권도 매매할 수 있고 전세권도 매매할 수 있고 저작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돈 주고 사면 다 뭐라고? 매매입니다. 무조건 돈 주고 사면 매매입니다. 그럼 매매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균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험에 하나 넣을 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하고 난 다음에 매도인이 이행에 관한 비용이지 계약 체결에 관한 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나라는 관행상 항상 등기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를 하더라도 양도담보할 때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등기하죠. 그럼 등기 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는 다 누가 부담한다? 등기하는 자, 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합니다. 등기는 등기 가져가는 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4페이지 거기에 보면 매매의 목적대인데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죠. 여기에서 이제 재산권 취급과 대금 취급은 당연히 동시행인데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과실기속입니다. 과실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상가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상가에 지금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 나온다. 월세가 뭡니까? 과실이죠. 그럼 이 월세는 언제부터 매수인께 되느냐? 언제까지 매도인이 가져가느냐? 자, 언제를 기준한다 했죠? 그렇죠. 과실은 인도에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기준한다? 인도시를 기준합니다. 등기 시간에요. 따라서 인도하기 전에 수취했던 과실은 매도인에게, 인도한 이후에는 매수인입니다. 단 왜가 하나 있죠. 대금을 다 완납했을 경우에는 인도되기 전이라도 누가 실체한다? 매수인입니다. 대금을 다 완납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합의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과 병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친한 사람입니다. 굴법이라도 나가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면서 명도 소송을 내가 하기 곤란하니까 당신이 명도 소송하라. 그래서 대금을 다 받기 전에 뭘 해줬다? 등기를 해줬어요. 아직 대금 다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고 먼저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해줬어요. 자, 여기 나오는 월세는 누가 받아간다? 예? 갑일까요? 을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유예가하고 하면서 했잖아. 등기하고 과실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등기하니까 벌써 틀린 사람 몇 명 나오잖아. 등기하고 과실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제가 방금 대금 다 완납했어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라고? 갑이잖아. 아직까지 을이 점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십시오. 그 화살 표시. 대금이 완납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에게 미리 등기를 이전해 주더라도 인도전이라면 여전히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도지 뭐하고 관계없다? 등기하고 관계없어요. 과실 수취권과 등기는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또 잘 나오는 게 대금을 어디에서 지급해야 될 것이냐.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는 어디에서 이행하느냐면 그 채무 이행 장소는 채권자의 현조소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채권자의 출소에서 이행하는 걸 무슨 채무라 그런다? 지참채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대원칙은 지참채무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때 어디에서 지급해야 된다? 매도인의 출소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지참채무가 원칙이니까. 그런데 법조문에 특칙이 있어요. 단 뭐가 원칙인데, 지참채무가 원칙인데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디서 하면 된다? 인도장소에서. 그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수취권하고 인도장소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소재지가 아니고 인도장소입니다.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인도장소에서 대금 지급하면 된다. 이게 원칙이 아니고 뭐라고? 외입니다. 원칙은 뭐고? 지참채무고 외적으로 인도장소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문항에 나올까 싶어 하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을이 중도금 딱 주려고 하는데 병이 나타나서 자, 이 부동산은 자기 거라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매수인 같으면 겁이 나서 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매매 목적물에 누군가 권리를 주장한 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면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일부를 취득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을은 나는 뭘 못 주겠다? 대금 못 주겠다.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한도 내에서 대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타났다고? 권리를 주장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는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금 지급 거절한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매수인이 하는 거죠. 그럴 때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하더라. 혹시 병이 색동조구를 입었습니까? 예, 한복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꽃 꽂고 가지시니까요. 예, 오른쪽 꽃을 꽂고 다닙니다. 한복 입고 꽃 꽂고 다니면 뭐라고? 그렇죠. 삼촌 아닙니까? 아,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 아파트만 매매하면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뭘 드리겠다? 잔금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겠다. 당신이 그렇게 불어를 하면 내가 토지에다가 당신 앞으로 뭘 설정해줬다?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만일 돈을 주고도 뭘 안 해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면 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걸 경매에서 돈 받아갈 수 있게
결국은 뭘 제공한다는 겁니까?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금 지급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매도인이 담보 제공할 토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럽니다. 그럼 제가 등기서를 줄 때까지 제게 주시지 마시고 그 돈을 뭐 해달라? 공탁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뭘 받아간다? 공탁권 받아가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뭐 하지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그 돈을 뭐 해달라 할 수 있다? 공탁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읽어보는 내용이죠. 그럼 시험 문제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이게 지금 권리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매매 일반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매를 보는데 매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립과 관련되고 다음에 효력 그렇습니다. 이 성립과 관련된 게 매매 예약과 계약금, 효력과 관련된 것은 담보책임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립과 관련된 거 먼저 매매의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이란 갑이 갖고 있던 건물이나 토지를 을이 10월 1일까지 매매 계약하기를 10월 1일 날 매매할 때 10월 1일이 아니고 10월 1일까지 매매할 것을 오늘 미리 뭐한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장차 매매 계약할 것을 미리 하는 계약입니다. 요 미리 하는 계약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예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장차는 요 매매 계약을 뭐라 그런다? 본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약이란 장차 본계약 체결할 것을 미리 하는 계약이 예약이고 장차 본계약이 지금 매매 계약이죠. 그럼 장차 매매 계약할 것을 미리 하는 계약이 매매의 예약. 장차 임대차 할 걸 미리 하면 임대차 예약, 전세 예약, 짜장면 예약, 극장표 예매, 항공권 예매 전부 다 뭐라고? 예매입니다. 장차 계약 체결할 걸 미리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예약도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약은 계약입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거 할 때 자주 나옵니다. 계약입니다. 그리고 예약은 항상 나중에 뭘 해야 된다? 본계약으로 완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중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예약은 계약인데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왜 예약을 할까요? 그것은 매매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토요일 날 오후에 극장을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고 싶어서 극장에 갔어요. 반드시 표가 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없죠. 반드시 계약이 체결되리라 확실히 있으면 예약하게 안 하게? 안 하죠.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는 겁니다. 매매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래서 예약을 하는 거다니까. 이해되겠죠? 매매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 예약은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발전 과정에 따라 예약은 편목예약과 쌍목예약,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으로 나누는데 당사자는 특약이 없으면 우리 민법은 무슨 예약으로 추정한다?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되겠습니까?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제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일방예약이란 예약 완결권을 누구만 갖고 있다?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예약이라고 그러고 양쪽 모두 갖고 있으면 쌍방예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방예약이 추정됩니다. 일방예약이란 예약상 권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바로 본계약이 체결되는 걸 일방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른쪽 예약완결권이란 나와있죠? 예약완결권이란 요 예약을 본계약으로 완결시킬 수 있는 권리를 예약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요 예약을 본계약으로 완결시킬 수 있는 권리, 그걸 예약완결권이라고 합니다. 더 풀어 쓰면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권리, 그걸 예약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쪽만 갖고 있으면 뭐라고? 일방, 양쪽 모두 갖고 있으면 쌍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약은 일방예약이 되면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바로 본계약이 체결되죠. 그러면 이 을이 9월 말일에 좋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사겠습니다. 라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두 사람 사이에 바로 뭐가 체결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죠. 그럼 벌써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립했으면 대금이 결정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되겠죠. 근데 10월 1일 날 이 을이 말할 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됐으니까 결국은 언제 대금을 확정시켜줘야 된다? 예약할 때. 따라서 일방예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계약 요소가 되는 걸 다 어디서 결정해야 된다? 예약할 때 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판례를 보십시오. 매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 이전 방법, 매매 가격, 지급 방법 등이 언제 확정되었거나 예약 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방예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계약 요소가 되는 걸 언제 다 확정시켜줘야 된다? 예약할 때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공권 예매한다든지 극장표 예매할 때 언제 다 금액 결정합니까? 예약할 때 결정합니다. 왜냐?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본계약이 체결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부터 보는 거 예약 완결권이죠. 이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변동되니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죠.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니까 당하변한 재산권입니다. 예컨대 예약할 때 이 건물을 3억에 매수하기로 예약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부동산 가격이 훅 상승해서 지금은 4억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돈 벌었다 안 벌었다? 벌었죠. 지금 시가 4억 나는 걸 얼마에 매수할 수 있다? 3억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예약하고 나서 나중에 안표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미리 사는 겁니다. 미리 사가지고 그때 돼 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안표 장사 아닙니까? 옛날에 안표 장사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극장표, 안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파고다 이런 데 가면 토요일 날 보면 전부 다 안표 장사에서 그 애들이 전부 다 벌써 예매를 다 해놨다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 인터넷 이름으로 예매가 되지만 그때는 다 극장에 와야 된다니까. 그럼 멀리 있는 사람이 그거 보기 위해서 미리 예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놈들이 해도 되겠죠. 다 예매를 해갖고 가보면 뭐 아예 없어요. 토요일 날 가면 아예 인기 있는 건 아예 없다니까. 언제 다 팔린지 없다니까. 그걸 보면 옆에서 가 이럽니다. 그럼 그거 뭐 갈 때는 그냥 뭘 봐온다고 생각한다고? 안표 산다고 생각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인기 없다. 그럼 안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표 장사도 뭐라고? 인기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지금 멀티가 되어 있으니까 막 인기 있으면 영화관 하나가 아니고 영화관 속에 있는 영화관이 20개 있으면 한 8개를 같은 거를 상영해 버리잖아요. 다 소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사놨냐고 옛날에는 데이트할 때 영화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영화 보러 갑시다. 토요일 갔는데 영화표가 없어. 그럼 찌질하게 뭘 사야 된다고? 안표 사야 돼. 근데 돈이 뭐라고? 좀 없어. 그러면 뭐 미치는 겁니다. 이거 뭐 일단 예약씨한테 가오는 좀 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뭘 보고 나서 군만두라도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까지 계산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앞에 뭐 할리우드 앞에 보면 꼭 그거 중국집에 물만두 맛있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먹고 나오면 코스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그러려면. 자, 그게 예약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이다 아니다?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양도, 상속, 채권자, 대권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 당연히 행사 기간이 정해지면 정의가겠죠. 정해지지 않으면 형성권은 채택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이니까 10년간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10년간 기다리기가 지겹다. 그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거야 말 거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뭐 하면 된다? 최고하면 되겠죠.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10년입니다. 채택 기간이 10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예약상 권리자인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경과했습니다. 자, 예약 완결권은 소멸할까 안 할까요?
네? 지금은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 됐죠.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마다 점유하고 있더라도 몇 년이 경과되면 10년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그게 3번이고 그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인도 받은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예약완결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즉 매매 예약을 했는데 10월 1일 가보니까 벌써 병역에 처분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이 어른 내가 이 건물을 미리 찜했으니까 제게주세요 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게? 가등기입니다. 장차 발생될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합니다. 가등기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에 뒀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때는 누구에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양수인 병에게 되느냐? 예약상 업무자인 갑에게 되느냐?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마치 이거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누구한테 하느냐 말 같죠? 항상 누구한테 해야 된다? 가등기 업무자. 가등기 당시 등기보상 소유자에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한테 해야 된다? 갑에게 행사합니다. 절대로 전득자나 선계인에게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병합으로 된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그래서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물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이 아닌 예약상 의무자에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매매의 예약입니다. 매매예약.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약 같은 거 한 문제만 풀어보더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거 계약금 들어갑니다. 자, 매매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금 취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계약금이란 매매 계약 당사자, 지금 우리가 매매를 배웁니다. 매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정약금 명목으로 건네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금 줄 필요 없다 했죠. 그러면 계약금을 주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우리 그러지 말고 계약금 좀 주고 합시다.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 받는 데에서 따로 약정을 해야 돼요. 이걸 계약금 교부계약이라고 합니다. 혹은 계약금 계약거래입니다. 반드시 계약금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주기 위해서는 이래 따로 두 사람이 약정할 때만 지급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된 계약이지만 반드시 동시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근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 주기로 사후에 약정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매매계약은 분명히 낙성계약이라 했죠. 그러나 요거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란 약속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따라서 만일 매매계약할 때 매매대금을 3억 하고 계약금을 3천만 원 하기로 두 사람 사이 약정했어요. 약정했는데 아직까지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약속만 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교부될 때 비로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민법상 계약금이 교부되면, 자, 우리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럼 계약금이 교부되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게 계약금입니다. 그럼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약정했는데 아직 계약금이 교부가 안 됐어요. 안 됐으면 해약금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아직까지 계약금 효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게 자주 나오는데 잘 틀립니다. 2번을 보세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나옵니까? 단지 계약금을 취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565조에 따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주지도 않았는데 뭘 포기하고 받지도 않은데 뭘 배액을 상환합니까? 따라서 교부되지 않으면 해약금 해지 못합니다. 해약금 해지 효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게 요물계약입니다. 그냥 단순히 요물계약이다만 기억하지 말고 방금 말한 2번 있죠? 그게 요물계약의 효력이다 이 말입니다. 교부만 됐을 때는 아직까지 해약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처 현금이 없다. 그럴 때 갑과 을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약정하느냐. 을이 형식상 갑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다시 갑의 을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해서 현금 보관증을 하나 작성 교부해 줬어요. 실제로는 돈 줬다 안 줬다? 안 주면서 그렇게 형식대로 해서 현금 보관증을 작성 교부했습니다. 교부됐게 안 됐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게 3번 나와 있잖아. 현실 지급 없이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매수인에게 이를 보관시킨다. 도로 빌려준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서 뭘 보관했다고? 현금 보관증을 작성 교부한 것도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현금 보관증을 작성 교부한 것도. 자, 그럼 제가 지금 매매를 보지만 계약금은 매매에서만 계약금 줍니까? 임대차 할 때도 주고 전시할 때도 주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는 매매는 계약금은 매매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유상계약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은 다양한 말로 계약금을 주는데 이 계약금은 우리 알다시피 가구점에 가구 살 때도 계약금 주고 아파트 살 때도 계약금 주죠. 그러나 같은 의미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은 기능에 따라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성질이 정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금의 기능에 따라 계약금을 분류하면 첫 번째 무슨 기능이 있다? 정약금으로서 기능이 있다. 이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보통 구두로서 계약할 때는 나중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뭘 주면 된다? 계약금을 건네갑니다. 그럼 돈을 받았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 걸 정약금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있는 게 뭐가 있다? 해약금, 다음에 위약금, 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해약금은 뭐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거죠. 해제권 보류했다, 유보의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할 때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면 갑은 장사 소유권에 지내줄 채무가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이거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약속만 하면 성립하니까 당연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행하느냐?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는 것으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갑은 잔금 받을 때 등기수를 주는 것으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로 오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만 하면 성립하게 안 하게? 그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약속만 하면 성립하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를 남긴다? 그렇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차 이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행하기로 약속만 하면 성립한다 했죠? 그럼 아직까지 이행은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두 사람 사이 오늘 계약하면서 어떻게 약속하느냐 하면 당신과 나 사이 앞으로 장차 이렇게 이행할 것을 오늘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누구든지 뭐는 안 했다? 이행 착수는 안 했지 않냐? 이행은 안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행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결혼식 하기로 날짜를 받아놨다. 아직 결혼해서 안 했어요? 그럼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죠? 온갖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납니다. 이놈이 어떨 놈인지 지금처럼 손에 물방울 하나 묻혀준다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단 한마디라도 굉장히 크게 나한테 온다니까. 그래서 무한 사이에 약혼과 결혼 사이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다니까. 그때는 그래서 주변에서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까? 괜찮다는 동.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욱 걸려가지고 뭐라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혼자 못하고 옆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제 비정상이었습니까? 프랑스 이런데는 결혼을 잘 안 한다 그러죠. 그 외국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거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프랑스는 이혼율이 50% 이상 넘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어차피 뭐라고 헤어질 거란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혼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어차피 헤어질 거고 헤어지면 비용 드니까 그냥 뭐라고?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살면 되지 구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넘어가고,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 돼요. 이혼율이 너무 높으니까 어차피 뭐 한다는 겁니까? 이혼하게 될 테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묘하죠? 그 우리나라도 점점 뭐가 높아나가진다고? 이혼율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뭐라고? 어차피 이혼할 것 같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혼모를 굉장히 뭐라고? 보호해줘야 돼요. 정책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하지 말고 애를 많이 낳도록 계속 정책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봐줘야 돼요. 완전히 시스템 자체를 뭐라고? 결혼과 애하고는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되지. 그게 서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보는 시각도 틀려야 되고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미혼모를 보호해줘야 되고 더 많은 보호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책임을 지운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묘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또 남자가 우리보다 더 힘들더만요. 멕시코 같은 데는 결혼 청혼을 할 때 반지를 준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월급이 8배 되는 반지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반지가 다이아가 크면 뭐라고? 월급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거랍니다. 그걸 부담하고 그 외의 걸 전부 다 남자가 부담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담하기가 돈이 힘드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헤어진다고 반지 도로 받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하간 외국에는 그 결혼한 게 좋은 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뭐 경제적 이런 것도 뭐 우리 그런 관계 없어요. 여성 지위가 상향되어 있으니까 혼자 살아도 되는데 결혼을 안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외국 풍조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죠. 20년 전에 보십시오. 우리도 거의 뭐라고? 프랑스에 육박할 겁니다. 프랑스 육박한다니까. 왜냐? 굉장히 빨리 보여드려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뭐라고?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다 혼수품이 뭐라고? 애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집에 배 속에 있든지 아니면 걸그로 다니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러게 되는 거죠. 아직 이행 착수해서 안 해서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오늘 약속을 했지만 누구든지 이행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바뀔 수 있다.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해지하면 너무나 해제권을 남발하게 되니까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라고 약속하면서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해지하기로 약속하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지할 권리를 뭐라고? 주는 겁니다.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면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지한다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19일 날 매도인이 갑자기 아저씨 배액 상환하고 해지합니다. 그럴 때 매수인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일 지금 중도금 주고 나는 준비를 다 했는데 이럴 수가 없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로 뭐 했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약금 해제가 대표적인 무슨 해제라고? 약정 해제라고. 그렇게 해제하기로 뭐였다? 약속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9일 날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찾아서 아저씨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합니다. 그럴 때 매도인이 무슨 소리냐 매각할 줄 알고 나는 믿었는데 그럴 수 없어요. 못한다니까. 왜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약정해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계약금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하는 게 뭐가 있다? 손해배상 해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을 얼마 할 걸 미리 뭐라고? 예정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위약금이고 아니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위약벌로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위약벌은 그냥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벌로서 뭐한다? 몰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따로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위약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금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당사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을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해야 돼요. 특약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이 안 됩니다.
그럼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했어요. 특약하면 이 둘 중에는 뭘 한 것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 예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약금 특약했을 때는 손배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위약금 하기로 특약했어요. 특약하면 해약금 성격은 사라진다? 계속 존속합니까? 그렇죠. 위약금 특약하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과 위약금의 성질을 본다? 겸하게 되는 겁니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해약금 추정 보십시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특약이 있어야 된다. 2번 위약금 특약하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먼저 4번을 보십시오. 위약금 특약한 경우 계약금은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의 성질을 겸한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위약금 약정했다 해서 해약금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위약금 특약하면 손배 예정이니까 결국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 특약하면 계약금은 해약금과 무슨 성질?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계약금 3천만 원 하기로 했어요. 근데 3천만 원 계약금을 하기로 한다. 약정만 했지. 다른 특약은 안 했어요. 중도금 받았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안 주니까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누가 해지했게? 갑이 해지했습니다. 누가 채무불이행했으니까? 을이 채무불이행했으니까 해지했어요.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계약 해지는 따라오는 게 뭡니까? 손해배상 아닙니까? 그럴 때 갑은 요 받았던 3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예?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방금 내가 했잖아. 3천만 원 하면서 위약금 특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 손해배상 예정이 되느냐고. 위약금 특약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 그냥 해약금밖에 안 된다니까. 따라서 이 3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3천만 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되고 갑은 을에게 얼마 손해났다는 걸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돼요. 그 입증한 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3번이란다. 밑에 판례를 보세요. 위약금 특약이 없는 이상 나옵니까? 특약해서 안 해서? 안 했죠. 계약 당사자 일방의 기책 사유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지금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특약해야 됩니다. 특약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안 됩니다. 함부로 계약금을 가져가면 안 돼요. 특약할 때만 손해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특약을 했느냐?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하고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할 경우 그 배액을 상환한다. 특약합니다. 이게 무슨 특약입니까? 손해배상 특약이라고. 그런데 만일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럼 뭐 할 필요 없고 얼마 났다는 손해배상 입증할 필요 없이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없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냥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고 미리 뭐 했다? 약정한 겁니다. 그럼 좋은 점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으니까 좋죠. 단점도 있어요. 손해가 더 발생했다 할지라도 정액 청구가 아니 됩니다. 그만큼만 손해배상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손배 예정액이 가다하다. 그러면 감액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화살표시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액은 안 됩니다. 감액 청구는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아파트 매매 대금이 3억인데 계약금을 3천만 원 주면 좋은데 5천만 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금은 반드시 10%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약이 해지됐다. 그럼 손해배상 예정했으면 5천만 원 손해배상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매수인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과도하니까 좀 감액해달라고 청구하면 돼요. 그럼 법원에서는 적당히 감액해줍니다. 일단 감액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좀 감액해주게 안 해주게?
소를 제기했잖아. 그럼 단문 몇백만 원을 깎아줍니다. 따라서 깎아달라고 그러면 돼요. 깎아달라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 가져갈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뻗대기 시작하면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계약금의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지금부터는 해약금해제, 오른쪽에 있는 565조를 봅니다. 해약금해제는 세 파트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행사 방법, 세 번째 효과,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상대방 이행 착수가 아니고 일방 이행 착수입니다. 자, 일방 이행 착수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이행 착수란 일부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이행 착수도 아니다. 당연히 이행 착수죠. 일부를 이행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행 착수입니다. 그러나 일부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도 이행 착수도 아니다. 이행 착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중도음 없이 등기 서류 주고 바로 잔금 주기로 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가 되면 이행 착수냐? 갑이 을에게 현실적으로 등기 서류를 갖다 주면 이행 착수가 맞겠죠. 그러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 없이 등기 서류를 준비해 두고 매수인 을에게 자, 등기소에 가서 뭐 합시다? 등기하고 잔금 주기로 합시다. 라고 청구하면 이행 착수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화살 표시를 봅니다. 잔대금을 준비하고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 등기소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거는 시험에 벌써 나왔어요. 이행 착수해서 안 했어요. 그럼 이제는 해약금 해제 못합니다. 잔대금을 준비하고 가혹 인도를 요구했다. 이행 착수해서 안 했어요? 착수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행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자,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외울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려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이 말은 매수인은 이행 착수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매도인은 이행 착수 안 했죠.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세 번 정도 답으로 나왔어요. 일단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으면 이행 착수해서 안 했어요. 그럼 이행 착수한 매수인 자신도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일방 이행 착수지 상대방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행 착수하면 착수한 본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수인도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분명히 20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성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이행기 도래 전 이행을 한 겁니다. 자, 이행기 도래 전 이행 착수는 적법한 이행 착수도 아니다. 적법한 이행 착수입니다. 따라서 15일 날 중도금 지급했으면 이 이후에는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행기 약정이 있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제. 자, 나머지는 지금 이제 판례를 지금 봅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판례입니다. 첫 번째, 갑과할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허가를 받고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근데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허가 받은 거는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니랬습니다. 허가 받은 거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허가 받았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있다. 다음에 갑과할사의 중도금 없이 바로 등기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등기하고 중도금 주기로 했습니다. 잔금 주기로 했다. 그런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등기를 이제 내달라고, 즉 상대방에게 너 채무를 이행하라고 뭐 했다?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성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도인이 배액상하라고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성질 난다고, 너하고는 계약하기 싫다고.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너 채무를 이행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그게 1번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이행을 거절함에 따라 의무이행을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이행 착수해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147페이지에 있는 해약금 해제에 관한 해제 기간에 있는 요 판례까지 깡그리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전부 다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해약금은 4년 연속 나오니까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요즘은 반드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무조건 그 안에서 나오니까. 자, 다음에 행사는 당연히 준 사람은 뭐 하면 된다? 포기하면 되고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나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제공해야 된다? 배액 제공하면서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일부만 제공하면 돼, 안 돼? 반드시 배액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배액을 제공하면 됐지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다 할지라도 뭐 할 필요는 없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해제가 되면 그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하겠죠. 자, 원상회복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 착수를 안 했으니까 원상회복 의무 없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건 약정해제입니다. 따로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게 없게. 네? 자, 중도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줍니다. 그럼 매도인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야 되지. 이제 6월달 되면 있어야 되지. 5월달에는 안 해더라도 6월달에는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럼 잔금 안 주면 무지할 건데. 해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여기 나와봐. 그러면 잔금 안 주면 끝까지 잔금 주세요. 잔금 주사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잔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저번 주에 배웠던 544조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약정해제고 약정해제한다 해서 법정해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불량으로 인한 법정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다음에 565조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뭐 계약법 배우는데 강행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임의규정이지. 따라서 우리는 해약금 해지하지 않는다.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배제 특약하면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100%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했던 거 계약금. 자, 이제 남은 담보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답니다.